옛날 옛적에, 아니, 그리 먼 옛날도 아닙니다.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던 시절 이 땅 어느 고을에 차마 입에 담기도 서러운 일이 하나 있었으니 자,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닌데 가난이 죄가 될 때가 있었지요. 아버지는 본래 글 읽는 선비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럭저럭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몸이 영 시원치 않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약값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지요. 약재 한 첩에 쌀 한 말 값이었으니 살림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9살 동생 동이는 끼니를 굶기가 일쑤였지요. 크는 아이가 배를 고르니 눈두덩이 쑥 들어가고 여름 햇볕에도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그 집안 장녀인 연화, 나이 19의 눈매는 또렷하고 글솜씨는 일품이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 앞에서 재주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연화는 매일 밤 동이가 잠든 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집안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그러나 당시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요. 바느질 삭은 쥐꼬리만 했고 남의 집 허드렛 일로는 약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매파가 문 앞에 서서 전한 말이 이랬지요. 최 부자 댁 외아들이 요절을 해서 그 혼처에 큰일을 치를 낭자를 찾고 있다오. 지참금은 넉넉히 드린다 하더이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지요. 딸을 팔아 목숨을 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지요. 연화야. 아버지 약값도 있어야 하고 동이 밥도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절반은 거짓말이었지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가면 이 가족이 산다. 그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으니까요. 시집을 가는 날 아침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었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쪽지 하나를 문틈에 끼워두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계세요. 저는 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희에게로 갔지요. 9살짜리 동희가 누나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껏 쥐었던지 치마 끝이 구겨질 정도였지요. 누나 가지마. 누나가 없으면 나 어떡해. 연화가 동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웠지요. 아이 손이 이리도 차가울 리 없건만 놀라서 굳은 것이었지요. 동희야. 누나 잘 다녀올게. 울지 마라, 응? 거짓말. 거기 가면 안 오잖아. 거기 가면 못 오는 거잖아.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저 동희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지요. 동희야 있잖아. 연화는 품에서 작은 나무 피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화가 어릴 적에 직접 깎아주셨던 낡고 작은 피리였지요. 연화가 늘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 이게 뭐야, 누나. 혹시라도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피리를 불어라. 알았지?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크게. 동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누나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묻지 않고 피리를 받아주었지요. 가마가 떠나는 순간 동희의 울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렸습니다. 연화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내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연화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으니 이 이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연화가 최 부자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날이면 풍악이 울리고 웃음꽃이 피어야 하건만 하인들은 입을 꾹 닫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연화를 맞이하는 사람도 반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마에서 내리라고 손짓했지요. 마당에는 붉은 홍단이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에 쓸지 않은 것이 역력했지요. 집안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더 낮추었지요. 연화는 그 표정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지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초래청 안으로 들어선 연화, 그 순간 두 눈이 커졌습니다. 신랑 자리에 신랑이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 놓인 건 큼직한 수탉 한 마리였습니다. 발이 묶인 채 꼼지락거리는 닭. 그 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연화를 쳐다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신랑이 혼례 전에 죽으면 그 혼을 달래기 위해 수탉을 신랑 자리에 놓고 혼례를 치른다고. 그게 바로 영혼 결혼식이라고. 설마 내가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가? 매파는 분명 아들이 요절했다고 했지요.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었지요. 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지요. 나가봤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이미 치러진 것이었고 동이의 밥 한 그릇도 이 집 돈으로 살 것이었으니까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떨고 싶었지만 떨지 않았지요. 가족을 위해 왔으니까. 버텨야 했으니까. 연화는 뻣뻣한 등을 꼿꼿이 세우고 그 혼례를 끝까지 치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연화는 안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최 부자댁 안방마님. 세간에서는 그냥 큰마님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전처소생 아들 김진사의 계모였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 몸에 걸친 것도 이고 지고 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하나같이 감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큰마님이 연화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가축시장에서 소를 평가하듯 아무 거리낌 없이 긴 시간을. 그리고 말했지요. 들어라. 내 서방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니라. 너는 이 집에서 평생 수절하며 빈방을 지키다 죽는 게 내 팔자다. 군말 없이 조용히 살면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입이라도 잘못 놀렸다가는. 큰마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그 빈자리를 채웠지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서웠습니다. 알아듣겠느냐?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아픔으로 정신을 붙잡았지요. 죽은 사람과 결혼을 시켜놓고 이제 나더러 평생 여기서 썩으라고. 목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이 집에서 버티는 것, 그것만이 답이었으니까요. 반항하는 순간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한 푼도 닿지 않지요.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지요. 신랑도 없이 배정된 그 방. 방은 넓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묘하게 차가웠지요. 한여름인데도 바닥이 싸늘했고 창호지 문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이 방을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팔로 감싸고 촛불 한 점을 오래 바라봤지요. 불꽃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지요. 나도 저 불처럼 버텨야 한다. 흔들려도 꺼지면 안 된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달래는 방법으로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나았지요. 그런데 벽장 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숨을 멈췄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또다시 물 좀 다오.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소름이 온몸에 돋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벽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으니 어느 누구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귀를 쫑긋 세웠지요. 목소리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귀신치고는 너무나 생생했지요. 무엇보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는 귀신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연화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서 귀신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물 달라는 귀신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연화의 눈이 벽장을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그러나 머리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이튿날 밤에도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지요. 어제보다 더 힘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방 한복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지요. 내가 들은 것이 맞다. 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연화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귀신이라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하는데 외면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지요. 연화는 촛불을 들고 벽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손으로 벽을 더듬었지요. 벽지가 울퉁불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벽이었지만 손끝으로 천천히 훑자 어느 부분에서 미세하게 틈이 느껴졌지요. 벽지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아 당기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퀴퀴하고 탁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지요.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만 나는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코를 막지 않았지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뼈만 남은 듯 야윈 남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지요. 양손은 벽에 박힌 고리에 사슬로 묶여 있었고 옷은 여러 날 갈아입지 못해 너덜너덜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야위었지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초점을 잃어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요. 여보세요. 정신이 드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연화에게 맞춰지기까지 한참이 걸렸지요. 죽었다고 했던 신랑 김진사가 살아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미친 게 아니었지요. 미친 사람을 연화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지요. 흐리기는 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지 손이 닿지 않는 깊은 데 있을 뿐이었지요. 독이 들어간 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정신이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독의 냄새를 맡았지요. 김진사가 마셨다가 엎질러진 그릇이 밀실 구석에 굴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니 약 냄새 아래에 무언가 달짝지근하면서도 쏘는 것이 섞여 있었지요. 연화는 그 냄새를 알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의서를 읽어주실 때 이런 냄새가 나는 것들은 많이 먹으면 정신을 갉아먹는다고 했지요. 그 독약을 먹인 게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계모 안방마님이었습니다. 계모는 전처소생인 김진사가 눈엣가시였지요. 남편이 죽고 나면 재산은 전처 아들에게 갑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법도가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낳은 자식도 없는 계모로서는 김진사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의 재산은 영영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꾀를 냈지요. 아들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밀실에 가두고 매일 독이 든 약을 먹이면서 서서히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살아있되 미쳤다고 소문을 내면 재산을 취하기 전에 가문의 이름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팔아 며느리를 들인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로 들어온 연화는 이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재산에도 손댈 수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계모의 눈 아래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계모에겐 눈가리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연화는 그 눈가리개로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지요.
그러나 그 불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살려서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연화는 그를 아는 여성이었지요. 그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냈지요. 독에는 녹두, 해독에는 녹두가 으뜸이라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읽어주던 의서에 적혀 있었지요. 인삼이나 황기도 기를 보하는 데 쓰이지만 독을 빼내는 데는 녹두만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쓰이는 방법이었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아야 했지요. 연화는 다음 날부터 부엌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을 떠 마시러 왔다는 핑계를 댔지요. 며칠이 지나자 허드렛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엌 하인들은 의아하게 여겼지만 마님 대우를 받던 연화가 직접 나서니 딱히 막지는 못했지요. 연화는 그 틈에 녹두를 조금씩 챙겼습니다. 한 줌, 두 줌. 너무 많으면 티가 났지요. 그걸 방에 가져와 절구로 곱게 갈아 물에 타서 김진사에게 먹였습니다. 매일 밤 몰래 들키지 않게. 처음 며칠은 김진사가 삼키지도 못했지요.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조금씩 조금씩 먹였지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닭이 울 때가 돼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연화는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줬습니다. 맑은 봄날 이야기, 산과 강 이야기, 과거의 급제에서 말을 달리는 이야기, 살아있으면 반드시 보게 될 것들의 이야기를. 왜 글을 읽어줬냐고요? 연화가 생각하기에 독은 몸만 갉아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도 갉아먹지요. 생각하는 힘, 살고 싶다는 의지도 함께 녹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에 좋은 것을 먹이는 것과 동시에 살아야 할 이유를 계속 들려줘야 했지요. 김진사의 눈빛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지요. 땅. 신은 누구요?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라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말이었지요.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화를 감시하는 하녀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도 없이 그냥 순이라고 불리는 하녀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요. 벙어리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연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연화가 부엌에 가면 따라왔고 마당을 걸으면 멀찍이서 지켜봤지요. 연화가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이 계모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화는 그 하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식하지 않는 척했지요. 덤덤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밤 연화가 밀실에서 김진사에게 녹두물을 먹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빠른 발소리 그리고 문 앞에 멈추는 소리. 연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계모였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어 주무십니다. 나중에 들어오시지요. 연화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벙어리 하녀순이었지요.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복도가 조용했지요. 계모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지요. 한참 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순이가 들어왔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이었지요. 순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진사 어르신 생모 마님이 보내신 유모의 딸입니다. 진사 어르신이 살아계실 것이라 믿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명도 내 편이 없었는데 이 집에 내 사람이 있었구나. 김진사의 어머니가 심어둔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연화의 편이 한 명 더 생겼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김진사의 눈빛이 제법 맑아졌습니다.
독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녹두물이 몸을 정화시키고 연화의 목소리가 정신을 붙잡아 주었으니까요. 쇠사슬이 달그락거릴 만큼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나지막하게 말을 이을 수 있게 됐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글을 읽어주다가 멈췄지요. 김진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눈이었지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이렇게 왔소? 네. 위험한 짓인 줄 알면서도? 알았지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왜요? 연화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김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연화는 보았지만 못 본 척했지요. 사나이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을 그가 알면 부끄러워할 것 같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반드시 살아나가겠다고.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사람 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계모는 예리한 여자였지요. 수십 년을 이 집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을 찾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요. 연화방에서 자꾸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부엌의 녹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엔 새가 쪼아먹나 싶었지요. 하지만 계속되니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얼굴이 너무 멀쩡했지요. 죽은 남편을 두고 수절해야 할 처지에 저 여자는 왜 저리도 혈색이 좋은 거야? 억울하고 서럽고 슬픈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계모는 하인들에게 연화를 더 꼼꼼히 감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화의 방 주변을 밤중에 돌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그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계획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동희가 있었습니다. 동희는 누나가 시집간 뒤로 매일 밤 뒷산에 올라 피리를 불었지요. 누나가 주고 간 그 피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었습니다. 누나와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지요. 그런데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며칠째 계속 이상한 꿈을 꿨지요. 누나가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꿈이었지요. 결국 동희는 혼자 최부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혼자 꼬박 반나절을 걸어서 누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인들이 문전박대했지요. 꺼져라 꼬마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희는 쫓겨났지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을 서성이며 버텼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장을 보고 돌아오는 동네 안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 집 새마님 아세요? 제 누나인데 좀 이상하다고 들어서요. 안악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지요. 그 새마님? 어딘가에 갇혀 지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바깥 출입도 못한다 카더만. 어쩐지 구경도 못했네. 동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꽉 쥔 피리가 떠올랐지요. 누나가 말했지. 무슨 일이 생기면 피리를 불라고. 사람이 많은 데서 크게. 동희는 담장 밖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누나가 들릴 때까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계모가 갑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연화의 방문을 부쉈지요. 기다리지도 않고 노크도 없이 그냥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쾅! 연화는 미처 벽장 문을 닫지 못한 상태였지요. 조금 전까지 밀실에서 김진사에게 녹두물을 먹이고 나왔던 참이었습니다. 계모의 눈이 벽장 뒤에 열려있는 밀실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계모의 표정이 차례차례 바뀌었습니다. 당혹, 공포, 그리고 분노. 이 녀석이 살아있어. 계모의 손이 떨렸지요. 당연히 떨렸습니다. 자기가 몇 달 동안 독을 먹여가며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맑은 눈으로. 분노가 당혹을 집어삼켰지요.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전현을 당장 헛간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 녀석은 계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오히려 낮아질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 안에 끝내야겠구나. 빗장 잠기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헛간에 갇혔지요. 헛간은 어두웠습니다. 집단 냄새와 흙냄새가 났지요. 연화는 그 어둠 속에 서서 귀를 세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지요. 계모는 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를 헛간에 가두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횃불을 들고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계모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슬픔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서 절묘하게 유지됐지요.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곡소리가 나고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저 여자가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누군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옆 사람도 그 또 옆 사람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집단이란 그런 것이지요. 누가 먼저 믿으면 나머지도 믿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니 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귀신 들린 년을 멍석에 싸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냐? 연화는 헛간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판자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횃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누명이었지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디에도 귀신은 없었지요. 살아있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일이었는데 그것이 귀신 이야기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연화는 주먹을 쥐고 헛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시각 밀실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직접 탕약 그릇을 들고 왔지요. 2명의 덩치 큰 하인이 앞뒤에 섰습니다. 탕약 그릇에서는 김이 올라왔지요. 달짝지근한 냄새. 하지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연화였다면 바로 알아챘을 냄새였습니다. 아들아. 계모가 조용하게 말했지요. 그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가거라. 김진사가 발버둥쳤지요. 이전보다는 힘이 돌아왔지만 쇠사슬과 건장한 하인 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 뒤로 꺾이고 턱이 억지로 벌려졌지요. 한편 헛간에 갇힌 연화는 귀를 세웠습니다. 밀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발버둥치는 소리, 그리고 계모의 목소리. 연화는 바닥을 손으로 짚었지요. 일어나려고. 하지만 헛간 문은 두껍고 빗장은 무거웠습니다. 맨몸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가늘고 맑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피리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이. 그 소리를 연화는 눈 감아도 알았지요. 어릴 적 아버지가 깎아준 그 피리. 어릴 적 동이가 배우겠다고 졸라서 함께 불던 그 피리. 그 소리였습니다. 동이가 왔지요. 연화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을 빠르게 살폈지요. 집, 농기구, 깨진 항아리 조각.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지요. 손가락 끝을 그 조각에 대었다가 이로 손가락을 3개 깨물었지요. 날카롭지 않으면 피가 충분히 나지 않으니까요.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연화는 품에 입고 있던 속저고리를 벗었지요. 흰 천이었습니다. 그 위에 피로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글자가 삐뚤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됐지요. 남편은 살아있다. 계모가 도구로 죽이려 한다. 어서 관아에 알려라. 연화는 그 저고리를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헛간 바닥을 훑었지요.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헛간 바닥과 흙 사이 작은 짐승이 드나들 만한 구멍이었지요. 연화는 그 구멍에 귀를 댔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렸지요. 담장 바깥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동이야. 이거 받아. 제발 받아줘. 연화는 저고리를 그 구멍으로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구멍이 작아서 빠지지 않았지요. 더 세게 밀었습니다. 손이 긁혀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지요. 저고리가 절반쯤 넘어갔습니다. 담장 밖에서 어린 손이 뻗어왔지요. 조망만한 손이 저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잡아당겼지요. 저고리가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잠시 뒤 작은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지요.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뛰고 있었지요. 동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이가 혈서를 들고 마을 길을 뛰어다니던 그때 마침 이 고을을 지나던 행렬이 있었지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길을 메웠지요. 앞장선 사람이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장이 범상치 않았지요. 바로 암행어사 나으리의 행렬이었습니다. 암행어사란 임금이 직접 파견하는 감찰관이지요. 지방 수령의 비리와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비밀리에 움직이다가 부정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마패를 꺼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에서 임금 다음으로 무서운 존재였지요. 동이는 그 행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제발 억울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렬이 멈췄지요. 어사가 눈을 내려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손에는 피 묻은 흰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피로 쓴 편지입니다. 저희 누나가 헛간에 갇혀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계모가 죽이려 하고 있다고. 어사가 말해서 내려왔지요. 동이의 손에서 저고리를 받아 폈습니다. 횃불빛 아래에서 혈서를 읽었지요. 그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암행어사는 김진사의 옛 스승이었지요. 몇 해 전 제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가슴 아팠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제자가 살아있다는 혈서가 있었지요. 어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요. 마패를 꺼내라. 수하들이 일제히 몸을 폈습니다. 어사 출두야. 말발굽 소리가 밤길을 울렸습니다. 어사 출두와 함께 최부자댁의 대문이 우지끈 부서졌습니다. 마당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이 일시에 길을 비켰지요. 계모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쳤다는 것을 마패 소리와 함께 알아챘지요. 하지만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관군들이 이미 사방을 에워쌌지요.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지요. 어둠 속에 오래 있었던 눈이 횃불빛에 찡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쇠사슬이 끊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관군이 사슬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김진사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러 달을 그 좁은 곳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문틀을 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갔지요. 김진사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지요. 횃불빛 아래로 걸어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한 명, 두 명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분이, 진사 어르신이, 살아계셨어? 계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독을 먹여가며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자기 두 발로 마당에 서 있었지요. 김진사는 비틀거리면서도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도 그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상히 고하라. 김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이 저를 감금하고 수개월에 걸쳐 독약을 먹였습니다. 제가 죽은 것처럼 소문을 내고 실제로는 가두어 죽이려 했지요. 이 집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이 손수 길러야 할 아들을 도구로 천천히 죽이려 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잠깐 바람 소리조차 없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를 향해서. 계모가 발을 때려 했지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군이 뒤에 서 있었지요. 어사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결박하라. 그리고 동조한 하인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그날 밤이 가고 날이 밝았지요. 계모와 그의 동조한 하인들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 사람을 감금하고 독을 먹인 것,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 억울한 며느리를 헛간에 가둔 것,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연화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여자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로 남편을 살린 여인으로 밝혀졌지요. 그것도 맨손으로 글 한 줄과 해독 지식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횃불을 들고 연화를 몰아붙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화가 없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속은 것이라는 것을, 계모가 연출한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최 부자 댁의 재산은 정당한 주인인 김진사에게 돌아갔지요. 연화는 비로소 정식 부인으로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연화는 마당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지요. 동이었습니다. 어사 행렬을 따라왔다가 아직 못 떠나고 마당 한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지요. 동이야. 동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나. 달려오는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지요. 연화가 팔을 벌렸습니다. 동이가 뛰어들었지요. 연화가 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면서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마이너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건강을 되찾는데 꼬박 1년이 걸렸지요. 독이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화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녹두물을 끓이고 좋은 재료를 구해 약을 다리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지요. 1년이 지나자 김진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했지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김진사는 과거에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연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 동이를 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약을 잘 먹어서 많이 나아져 있었지요. 동이는 어느새 12살이 됐고 키도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는 것은 예전과 똑같았지요. 누나. 동이야. 어서 와. 이제 여기서 살자. 연화는 동이를 집으로 들이고 직접 글을 가르쳤지요. 아버지가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번엔 연화가 동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동이는 영리한 아이였지요. 한 번 가르치면 2번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또 흐르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고을에 누이의 지혜와 동생의 용기로 억울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고. 신랑이 죽었다는 그 집에 살아있는 신랑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건 무기도 권력도 아니었다고. 필이 하나 혈서 한 장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가문을 바로 세웠다고. 그리고 연화와 동이는 오래오래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